얘가 메인이에요.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국어강사 방송입니다. 오늘은 문학 파이널 2강입니다. 조금 늦었죠? 죄송합니다. 산문 문학이고요.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어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그런 내용들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영상을 통한 공부 방법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소설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지문 읽기랑 문제풀이. 시에서는 이 문제풀이도 꽤나 중요해 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또 문제풀이의 답을 고르는 기준, 근거를 설정하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교정하는 것 위주로 1강을 구성했습니다. 근데 산문은 좀 달라요. 산문은 얘가 그냥 훨씬 더 중요해요. 거의 지문 읽기만 교정해도 엄청 많은 걸 얻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문 읽기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푸는데? 문제는요, 지문을 잘 읽으면 알아서 풀려요. 물론 문제에 대한 고민도 조금씩은 해야겠지만 지문 읽기 그 자체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문을 잘 읽으면 문제는 풀릴 것이다. 즉, 이 영상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지문을 잘 읽을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영상을 통한 공부 방법, 문제 다 푸세요. 문제는 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올해 9월, 6월, 그리고 작년 초등 여러분들이 다 풀어봤을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 풀고요. 풀면서 기억해라. 1번과 2번에 대해서. 특히 1번을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나는 시험지에서 소설 작품을 만난다. 그때 그 소설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죠. 그런 다음에 그 기억을 가지고 영상을 봐주신다면, 아, 나는 이렇게 읽었었는데 이 영상에서 저렇게 읽네? 아, 내 것 좀 구린 부분은 또 버리고 좋은 것들은 조금 배워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정하시면 얻어가는 게 많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문제 유형별 판단 방법과 풀이 과정. 얘는 이제 문제 풀이에 대한 내용인데 부수적으로 얻어가세요. 얘가 메인이에요.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근데 놀랍게도 지문을 읽는 게 문제랑 상관이 있습니다. 이따 같이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영상을 보며 비교합니다. 안 좋은 걸 버리고 좋은 걸 챙겨가는 그런 느낌의 교정이 일어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드렸고요. 먼저 여러분 일단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다 풀고 오세요. 현대소설만 풀고 오면 됩니다. 영상 멈추고 풀고 오기. 일단 시작! 자, 문제들 풀고 왔나요? 먼저 문제풀이 순서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풀이 순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문 읽기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소설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1번은 보기를 통해 읽는 방법. 요걸 해줘야 되고요. 2번, 같이 하는 겁니다. 얘는 변화를 감지하며 읽는다. 여기에 조금 이상한 말 써볼게요. 집중력을 줄여가면서 읽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해 보기로 하고, 먼저 1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실어놨죠. 1번, 보기 먼저 읽으세요. 현대시처럼 지문 먼저 읽어라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무조건 보기 먼저 읽어야 합니다. 왜? 보기로 작품을 읽을 거거든요. 먼저 보고 그냥 읽고 참고하고 끝내지 마시고 무조건 정리하세요. 손으로 하시고요. 싹 다 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에이, 정리하는 것까지 해야 될까? 네. 보기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기를 통해 먼저 되게 많은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기가 이따 보겠지만 미션까지 줄 거거든요. 그 미션 주는 내용까지 다 파악하려면 쓰는 수밖에 없죠. 쓰는 건 되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냥 믿고 하세요. 다 정리해서 쓰고 보기의 내용은 이게 다였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문 읽으러 가는 거예요. 보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1, 2, 3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1번, 어떤 갈등 구조의 내용이 펼쳐지는지 파악한다. 뭐냐면 갈등 구조라고 유식하게 써놨지만 대략적인 어떤 내용이 있죠. 뭔 내용의 소설인데 약간 요약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파악할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2번, 보기 내에 처음에 알려준 내용 흐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따로 체크한다. 뭔 얘기냐면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내용을 쭉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용 덩어리를 두 개로 알려줄 수도 있어요. 진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보기 안에 위기를 겪는다 이래요. 그러다 결국 극복한다 이래요. 그러면 이 내용을 다 확인해 놔야죠. 왜? 지문을 읽으면서 뭘 확인할 거니까? 대응을 확인할 거거든요. 지문을 쭉 읽다가 여기까지가 위기네. 여기부터 극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구만. 아, 보기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지문이 구성되었어.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1번, 2번 대응을 확인하기 위해 다 미리 체크해 놓는 거죠. 그 다음 3번, 보기에는 언급만 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걸 체크한다. 위기라고 나와 있는데 뭐 때문에 위기 겪는지 말해준다면 좋죠. 미리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안 말해줘요. 그러면 지문을 읽고 위기의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겁니다. 혹은 보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중심 인물을 방해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다. 이 사람은 어째서 나쁘고 뭐 하는 사람인데 쭉 얘기를 해주지만 이름을 안 말해줄 수가 있죠. 보통 이름은 안 말해주는 듯. 그러면 지문 읽으면서 아 이런 나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군데? 지문 읽으면 알 수 있겠죠. 그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을 읽는 거예요. 1번, 2번은 대응을 확인한다. 내용을 좀 나눠가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진짜 보기에서 말한 대로 구성되어 있네. 큰 틀에서의 어떤 무언가를 확인한다면 얘는 조금은 작은 할 일들을 수행할 건데 그 할 일을 미리 받아놓는 거죠. 지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내가 알아내야 해 라는 걸 보기를 통해 마지막으로 부여받을 거예요. 이게 보기를 통해 읽는다 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그 다음 보기에서 파악한 내용을 기억하고 3번 초반부에 집중해 줄거리 파악에 성공하기 위해 지문을 읽는다. 이따가 요 줄거리 파악에 대한 내용 좀 더 해보고요. 4번 알고 있는 내용대로 글이 흘러가면 눈만 따라가며 읽는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해도 충분하다. 근데 인물, 사건, 배경 중 하나라도 바뀌어서 뭔가 바뀐 느낌이 든다면 그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마치 처음 글을 읽는 것처럼 파악한다.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가장 집중해서 모든 내용을 분석하고요. 모든 내용을 거의 암기하듯이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 그런 부분 어딜까요? 소설 전체에서. 일단 처음이죠. 처음에 잘 들어가야 돼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도움을 주겠죠. 뭐가? 보기에 1번 대략적인 구도가. 혹은 하나 더 도움 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내용을 읽고 무언가를 파악했다고 쳐요.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알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집중력을 줄이면서 쭉 따라가는 거예요. 뭐만? 눈만 따라가세요. 손만 따라가세요. 괜찮으니까. 쭉 따라가면서 이런 결론만 내세요. 그대로네. 쭉 읽다가 이거 뭐야? 여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놨죠. 인물, 사건, 배경 그 중에 하나라도 바뀐 것 같아서 이건 뭐야? 싶은 그런 순간이 있다면 또 한 번 집중할게요. 집중해서 모든 내용을 분석하고요. 거의 암기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암기하는 것처럼 뭔데 이게 뭔 내용인데 앞으로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 건데 다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집중력을 줄이세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만 내세요. 안 바뀌었네. 만약에 이러고 지문 읽기가 끝났다고 쳐요. 그러면 이 지문은 몇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진 소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개. 방금 장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소설을 쭉 읽으면서 어떤 걸 이뤄내면 되냐면 2가지예요. 첫 번째 줄거리 파악. 대충 이런 소설이네. 이게 하나고요. 2번째는 대략적으로 이런 장면, 이런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까지. 이 2가지를 만약에 이뤄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듯이 읽냐면 지문 전체를 암기해야 되듯이 읽어요.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려고. 모든 내용 다 파악하려고. 근데 이렇게 해서 무언가 낸 결과물보다 이게 더 좋을 거예요. 대략적인 줄거리 파악과 장면 나누기까지 성공한 이 상태가요. 이걸 이뤄내세요. 첫 번째 보기가 여기에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도 보기에서 도와줄 수도 있겠죠? 미리 보기에서 언급해놓은 그런 내용이라면 아 맞아 보기에서 봤어. 여기부터 이런 내용이 펼쳐지겠구나. 파악에 좀 더 도움을 받고 좀 더 편하게 쭉 읽어나가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할 때 뭐까지 하면서 보기에서 준 할 일까지 같이 수행을 하면서 쭉 진행을 해서 끝까지 간다면 아 지문 다 읽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게 여기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다시 정리. 보기에서 대략적인 어떤 내용 흐름과 그냥 이런 내용의 소설이야 라는 정보를 처음에 얻고요. 그 다음에 바뀐 게 있다면 이런 내용 덩어리까지 구성될 수 있단다 하는 그 다음 내용까지 다 얻으세요. 그런 다음에 요 첫 번째랑 2번째에 해당하는 그 지문 서로 대응시켜가며 읽으세요. 그리고 3번째 보기에는 대략적인 내용만 나와 있고 자세한 내용을 주지 않아서 우리가 지문을 읽으며 그 자세한 사람 이름이라든지 실현의 종류라든지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할 일을 미리 받아 놓으세요. 그럼 지문 읽으면서 그 할 일을 다 하세요. 이걸 염두에 두면서 실제 지문 읽을 땐 보기가 도움을 별로 안 줄 수도 있고 보기에서 안 말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쭉 읽으면서 이건 뭐야? 싶은 부분들에 집중하세요.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 같으면 집중력을 줄이세요. 뭐만 확인하면서 안 바뀌었네. 앞에 내용 그대로야.
쭉 가다가 또 새로운 내용 나오는데 다시 집중하세요. 그런 다음에 집중력을 줄이면서 안 바뀌었어. 그런 내용 계속 이어지던데 지문 읽기 끝났어. 다 읽은 거예요. 목표는 뭐라고요? 대략적인 줄거리를 파악하고 장면을 나누는 것. 이건 왜 하는 걸까요? 이따가 말하겠지만 줄거리만 알고 장면만 나눠놓으면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기가 되게 쉬워요. 소설은 원래 그런 글이거든요. 비문학과 아예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까지가 먼저 문제풀이 순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지문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한 세트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순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문제 유형에 따른 행동 해서 유형별로 어떤 내용들을 문제 풀 때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문 읽기가 문제풀이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문제도 풀어야 하니까 유형이나 나눠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서술 방식 문제가 나옵니다. 소설 전체의 서술 방식을 묻기도 하지만 되게 부분에 해당하는 형식적인 요소를 묻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얘는 개념어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이따 얘기해보기로 하고요. 또 내용일치 문제가 나오죠. 얘는 미리 말합니다. 태도가 엄청 중요해요. 그 다음 보기 문제가 마지막에 나오죠. 얘는 시 보기 문제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따 말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뭐부터? 요 서술 방식, 형식적인 요소를 묻는 그 문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념어 공부를 통해 푸는 것이다. 이건 뭐 시랑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나름 문제를 풀 때 순서가 있다면 이렇게 접근해라 라는 내용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1번과 2번에 집중하면 돼요. 1번, 먼저 시점을 쓰세요. 그냥 시점 파악할 줄 아는 친구들은 시점부터 파악해서 쓰세요. 그런 다음에 시점에서 아예 어긋나 버려서 지울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 지우시고요. 시점을 통해 볼 때 이게 무조건 답인데? 싶다면 고르세요. 물론 시점으로 그냥 답이 나온다면 되게 난도가 낮은 좀 쉬운 문제일 확률이 높긴 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시점 가지고 먼저 선택지를 판단해봐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갈등 구조의 유형. 이따 말하겠지만 인물과 인물의 갈등 혹은 인물과 사회 제도 간의 갈등 혹은 인물과 운명 사이의 갈등 구도를 파악해 놓은 다음에 그 구도에서 아예 어긋나 버린 게 있다면 지우고 시작하세요. 나무 선택지는 어떻게 하라고? 나무 선택지는 이제 개념어 공부해서 강해진 다음에 판단해야 됩니다. 와, 시 개념어 공부하는 건 그래도 익숙한데 소설 개념어 공부해 본 적 없네? 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 소설 개념이란 이름으로 제가 소설 문제 풀 때 알고 있는 지식들 그냥 안 보고 그냥 쭉 쳐봤어요. 한마디로 저도 이만큼 정도 알고 문제 푼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것만 머리에 넣는다면 안 틀릴 거예요. 자, 요거 공부해서 개념 채우시고 그대로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읽어보고 공부하시면 되게끔 해놨는데 약간 소설 개념의 기본적인 틀 이런 것들은 좀 설명드리면 좋겠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소설을 쓰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가장 처음 뭘 생각할까요? 뭐에 대해 소설 쓰지? 이게 좋겠다. 주제. 이 주제를 먼저 정합니다. 시랑 똑같죠? 그럼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이제 소설을 쓰게 될 텐데 소설을 쓸 때 가장 먼저 정하는 게 뭘까요? 이건 우리는 되게 부수적인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엄청 메인입니다.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다 라고 말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뭐랑 뭐를 갈등하게 할까? 이 갈등 구조 위에 내용 나와요. 공부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소설을 읽었을 때 어떤 갈등 구조를 파악해냈다면 걔는 그 소설 그 자체의 컨셉이에요. 다른 갈등 구조도 나올 수 있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처음 한 판단을 믿고 문제 풀어 나가세요. 괜찮으니까. 갈등 구조를 정했다고 쳐요. 그 다음 작가가 고려하는 건 뭘까요? 약간 형식적인 요소인데요. 이런 내용을 고려합니다. 사건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걸 독자에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소설은 중간에 서술자라는 녀석을 두지. 이 서술자가 다 아는 것처럼 전달할까? 좀 재미가 떨어질려나? 그럼 주인공의 시선으로 전달할까? 아니야. 그것도 좀 식상해. 주인공 말고 좀 주변 인물. 그 주변 인물이 보고 듣고 느낀 걸 독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자. 그럼 독자가 조금 더 자신의 역할을 하려고 더 몰입하게 될 테니까. 아닌가? 그냥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보여줄까? 뭔 얘기하는지 알겠나요? 서술자, 소설에서 말하는 이에 어떤 지위, 권한, 어느 정도로 부여할까? 라는 고민을 바로 그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점이죠. 시점이라는 건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닌가? 되게 어릴 때 배웠었는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갈등 구조 바로 다음에 시점을 고려한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엔 이걸 정합니다. 인물의 성격. 성격이라는 거야말로 엄청 부수적인 거 아닌가? 심리, 외향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성격은요, 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어떤 갈등 구조를 형성했다면 그 갈등 구조 내에서 인물이 맡은 역할이에요. 역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성격은 그냥 짜잘한 게 아니에요. 엄청 메인 컨셉 그 자체죠. 성격은 막 바뀌기도 한다던데? 우리가 문제를 푸는 그런 소설 지문 있잖아요. 짧아요. 성격이 막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딱 파악했다면 걔도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면서 문제풀이에 활용될 수 있죠. 생각해 보시고요. 성격.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까? 그냥 서술자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하고 그냥 바로 전달해 버리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소설은 흥미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독자가 조금 더 잘 와닿게, 주제는 엄청나게 실현이 되면서 독자의 흥미까지 같이 유발할 수 있을까? 서술 방식에 대한 고려를 이제 하게 되고, 이걸 통해 독자가 나름의 주제를 구성하면서 작품을 읽게 되죠. 여기에 약간 피처링처럼 관여되는 게 구성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 시간의 흐름에 따를 건지, 뭐 액자식을 사용할 건지,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돌려서 역순행을 사용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조금 관여되는 정도로 나오는 거죠. 알겠나요? 갈등 구조 엄청 중요하고요. 시점 엄청 중요하며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서술 방식 3가지에 대한 내용 쭉 실어놨는데 읽어보시면서 이런 느낌, 어차피 3가지 중에 선택을 하면서 소설을 다채롭게 구성하는 거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거기에 이제 구성 방식이라는 부수적인 게 들어가게 된다 라는 어떤 각각 소설 개념들이에요. 그 소설 개념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안 다음에 공부하면 더 좋으니까 이런 것 좀 바탕으로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페이지 안에 있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기 위해 공부해야 되는 소설 개념의 전부예요. 물론 이 이후에 뭐 내용도 있겠죠. 근데 문제 풀기 위해 필요한 건 딱 여기까지니까 믿고 여기까지 공부해서 다 내 거로 만드세요. 만약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댓글로 질문 주세요. 상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어쨌든 여기 있는 거 모든 걸 다 내 거로 만든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다. 그 정도의 내용, 소설 개념에 대한 간략한 어떤 안내였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요, 이런 순서로 문제를 푸세요. 시점과 갈등 구조의 유형이라는 큰 기준으로 먼저 비비신 후에 남은 걸 이제 개념 공부한 걸로 처리해라 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 문제 유형 가보면 되겠죠? 이거 자주 나오지만 정답일 확률이 좀 떨어지는 기출선택지, 그냥 나오면 이건 적절하지 않아 라고 무게를 두고 판단해도 될 정도의 내용들 들어있으니까 쭉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일치 문제, 얘는 태도예요. 태도를 바꾸시면 돼요. 뭘 버리라는 얘기하고 싶냐면 기억에 의존해서 선택지를 확인하는 그 태도만 버리시면 되게 많은 게 바뀝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지문 읽기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건데, 지문 읽기 자체의 목적이 거의 암기예요. 진짜로. 그런 다음에 내용일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건데, 암기를 목적으로 읽으려고 하면 뭘 많이 하게 되냐면 지문 읽기에 되게 투자된 노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기대값이 높아지게 되고 뭘 바라게 되냐면 보상을 바라게 되죠. 그런 상태로 내용일치 문제를 풀면 이런 기준에 따라 선택지를 확인하게 돼요. 기억나는 거 먼저 판단하고, 기억이 죽어도 안 나네? 그때서야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하고 다시 돌아와 판단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러면 안 되나? 네, 안 되죠. 왜? 이게 문제예요. 기억나는 건 먼저 판단한다. 기억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무조건 틀리는데요? 내용일치 문제는요, 지금까지 공부를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즉, 지금 잘 풀면 끝나요. 태도만 바꾸세요. 무조건 맞히세요. 그리고 어디부터 모든 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거부터 바뀌어야 돼요. 지문을 읽을 때 목적은 2가지라고 했어요. 줄거리를 파악하며 각 장면들의 위치를 인지한다. 이 정도. 왜 이렇게 읽는 걸까요? 잘 돌아가기 위해서. 어차피 돌아갈 걸 생각하면서 대충만 읽는 거예요. 줄거리는 이렇고 이러한 장면이었지. 돌아갈 수 있잖아요. 소설과 비문학은 달라서요. 비문학은 잘못 돌아가면 망하는데 소설은 누구나 잘 돌아가서 잘 확인하고 다시 올 수 있어요. 내용일치 문제 푸른 태도 이겁니다. 모든 선택지를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하고 판단한다. 이거 기억에 의존해서 먼저 지워버리고 그 이후에 그때서야 지문으로 돌아가는 이런 어떤 2단계 판단 절대 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들은 다 지문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죠.
내용일치 문제 때문에 지문 읽을 때부터 미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용일치 문제는 어차피 돌아가서 확인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내용일치 문제 핑계를 대면서 지문 읽을 때 모든 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을 줄이시고 투자값을 줄이세요. 그러면 괜히 보상에 대한 이상한 기대를 안 하게 되고, 그럼 기억에 의존해서 정확하지 않은 판단 이런 것들을 좀 덜 하게 되겠죠. 안 하게 되겠죠. 그걸 위해 태도를 바꾸자. 그게 내용일치 문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모든 선택지를 돌아가서 확인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지문 읽기 방법도 결정해 주시면 딱 맞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일 테니까. 요 정도? 그 다음 보기 문제에 대한 건데요. 보기 문제는 시에서의 보기 문제에 조금 무언가를 더 더해야 돼요. 이 내용만 보면 그냥 보기가 첫 번째 기준이 되어서 판단해야 된다 라는 시랑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소설 보기 문제만의 특징은 이런 게 있죠. 보기가 단독으로 기준이 되지 못해요. 선택지를 확인해보면 아는데 보기를 바탕으로 지문을 읽어요. 보기에 대응되는 어떤 지문의 각 요소들을 다 확인하고 돌아오면 이제 이 보기 플러스 지문, 즉 지문을 읽었을 때 다시 보게 되는 이 보기가 이젠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죠. 이따 확인하겠지만 보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보기를 바탕으로 지문을 읽고 온 사람이 다시 본 보기, 그게 이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조금 달라요. 보기만 단독으로 보고 어떻게 비벼서 문제를 풀겠어? 아니에요. 보기를 바탕으로 지문을 다 읽고 돌아와서 다시 보기를 보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좀 복잡하죠? 이따가 문제 풀면서 확인하는 그런 순간에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보기 가지고 먼저 확인한다? 그런 다음에 답이 안 나오면 갈등 구조. 엄청 큰 거죠? 또 인물의 성격. 이것도 엄청 큰 거예요. 그것과 안 맞거나 반대된다라는 건 아예 큰 틀에서 어긋나 버린 선택지를 얘기하겠죠. 보기를 먼저 보되 그 다음에 보는 기준은 이렇게 큰 기준들. 그런데 이 기준에서도 안 나와. 그러면 이젠 치사해져야겠죠. 내용일치까지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다. 이 정도의 내용. 문제 유형 3가지 왔습니다. 형식적인 요소를 묻는 서술 방식 문제, 그리고 내용일치 문제, 마지막 보기 문제. 각각의 유형에 따라 해야 되는 일도 다르고 해야 되는 공부도 달라서 내용을 살펴보긴 했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지문을 어떻게 보기와 대응시키며 읽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장면을 구분하며 읽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내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면서, 문제를 푼다기보단 지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실제로 적용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진행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문제 다 푼 거 맞죠? 지문 다 읽었고 보기 가볼게요. 요 보기예요. 보기를 읽고 확인했어야 됐던 건 대략적인 요 갈등 구조죠. 보기를 읽었더니 뭐래요? 인물들이 시련에 맞선다 이러죠. 심지어 거기에 따른 태도까지 나와요. 극복 의지와 희망을 보일 것이다. 즉 그냥 지고 체념하고 이런 어떤 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시련에 맞서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라고 아예 말해줘 버렸죠.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 확인해야 되는 건 뭘까요? 어떤 시련인데? 이거 정도? 그리고 만약에 보기에서 말한 내용을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집중하면 또 보면 될 거고요. 만약에 보기가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을 밝혀준다면 달라짐에 집중하며 내용을 나눠가며 그렇게 읽어야겠죠. 목표, 시련의 종류를 찾는다. 이거예요. 쭉 읽으세요. 뭘 위해? 뭔 내용인데? 아니 시련, 인물들이니까 뭔 시련, 여기. 시련은 뭐로 밝혀져? 파도로 밝혀져. 파도는 너무 구체적이잖아. 자연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파도를 찾아야 자연도 얘기할 수 있어요. 파도가 시련의 정체였고 조금 더 해석하면 이제 자연에 맞서는 인간, 자연으로 인해 뭐 영향받는 인간, 이 정도의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도 좀 표시를 안 했어요. 왜? 보기에서 말한 내용에서 벗어나는 게 없던데요? 그냥 시련은 파도였어. 그것만 알면 다 읽은 거잖아요. 극복 의지랑 희망을 보이더라. 그걸 바탕으로 나를 읽으면요. 나는 시나리오로 형식이 바뀌어있을 뿐이지 내용 똑같던데요. 끝입니다. 다 읽었어요. 문제 푸세요. 1번 문제. 서술상 특징 문제긴 했는데 엄청 지엽적이더라고요. 잘 읽고 문제를 푸시는데 뭐에 대한 게 좀 필요했냐면 요 간접인용, 거의 문법 용어죠.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게 좀 필요했다. 바로 확인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답은 1번이었고요. 넘어갈게요. 2번 기억, 내용 일치죠. 읽고 잘 푸세요. 넘어갈게요. 얘도 환기라는 말 알면 그냥 바로 답이 나왔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3번 이런 게 중요하죠. 이런 거 이제 문제풀이가 중요한 거예요. 정답이 하나 있는데 그 정답인 이유가 뭐였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근거, 그 근거와 얘를 잘 맞춰보세요. 보기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 뭐가? 갈등구조, 형성해 놨었고 태도까지도 이야기했던 그 보기가 있습니다.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고
노력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의지가 있고 희망을 품고 있다. 이 정도의 내용을 말했었죠? 희망. 근데 5번에서 이런 내용을 말하네요. 확신. 보기에서 말한 구도는 시련이 있지만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거였는데 5번은 어차피 극복돼! 라는 확신을 주는 무언가가 있다. 라고 갑자기 말하네요. 보기에서 정한 그 방향성과 아예 어긋나는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답은 실제로 5번이었죠. 5번이 답인 걸 찾아내는 건 좋아요. 근데 5번이 왜 답인지 그 근거를 말할 수 있게 이렇게 교정해 주시면 좋았던 그런 문제였어요. 넘어가 볼까요? 4번 내용 일치죠? 신넘버에 맞게 왔다 갔다 행동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4번이 지워지는 이유. 갈등 구조가 안 맞아요. 갈등 구조 뭐였는데? 시련, 파도였고요. 자연이었죠? vs 인간들. 여러분 작가는 바보가 아니에요. 주제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 갈등 구조를 짠다고 했죠. 이것도 있을 수 있지 저것도 있을 수 있지. 없어요. 주제 강조에 방해되는 그런 새로운 무언가를 짤 리가 없다. 시련에 맞서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인간들은 서로 갈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인간들이라는 시련에 맞서는 하나의 그룹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4번은 뭐라 하나요? 안악들과 갈등 관계. 뭐야 이거? 지우고 나머지 확인하는 느낌으로 문제 푸시면 딱 좋았어요. 이해되나요? 나머지 뭐 해보시고. 5번. 보기를 바탕으로 읽어낸 전체 내용과 맞지 않는다. 뭔 내용일까요? 보기는 이거였잖아요. 답은 2번. 왜? 여러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각각 보여준다고 했어요. 지금은 아예 안 읽었다 치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사건들은 뭘까요? 첫 번째, 각종 시련을 받는 모습들일 수 있죠. 혹은 두 번째, 각종 극복 의지와 노력의 모습들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인간들은 다 동질적인 속성을 가진 채 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 보기를 통해 파악한 그 기본 구도와 맞지 않죠. 답은 2번. 이런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6번 문제. 보기가 도움이 되나요? 중요하지도 않고 도움도 안 되죠? 쭉 보고 파악해 보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한 기준과 이 기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답인 이유는 갈등 구조가 안 맞아요. 뭐가 갈등 구조가 안 맞는다는 건데 답은 인물들끼리는 갈등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4번은 인물들 간의 믿음이 무너진 마을이라고 했는데 인물들끼리 똘똘 뭉쳐서 뭐랑 시련에 해당하는 자연과 맞서는 그런 느낌의 어떤 소설이자 시나리오라고 했는데 혼자 갈등 구조가 빗나가 있죠. 갈등 구조의 존재감을 생각하세요. 그 존재감을 생각한다면 4번 바로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답은 4번이었다. 요 정도? 요게 첫 번째 세트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네요. 자, 그 다음 세트 좀 어렵던데요. 보기부터 먼저 분석을 해볼까요? 보기를 다 분석하면 요 정도더라고요. 기범이라는 인물이 나온다. 걔는 일규라는 인물과의 동일시를 시도하는데 그 동일시가 잘 됐을 때는 어떤 느낌을 준다? 심리적 위안과 성취감을 줄 수 있다. 근데 일규가 그걸 외면하거나 아니면 일규가 부재한 상황에는 상처를 일단 받고 합리화를 하거나 그 상처에 대해서 혹은 다른 데 관심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기행과 궤변이라는 걸 하게 된다. 라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이걸 기준 삼아서 지문 읽으러 가는 거예요. 앞부분의 줄거리 아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는 좀 할 게 많아요. 참고로 이 초록색은요. 보기와의 대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형광펜과 요 파란 글씨 이건 보기에 없어서 새롭게 내용을 파악할 때 해야 되는 일들 요 정도? 보기에 없기 때문에 집중해야 된다. 요 정도의 내용이 형광펜과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도 그렇죠. 그 기준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보세요.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기범이 나가 아니구나. 그 다음 기범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뭐야? 기범 죽었네? 기범 뭐하는 사람인데? 일규에 대한 동일시를 시도하는 사람이죠. 보기에 얼마나 지금 손을 담그고 있는지 알겠어요? 보기대로 자꾸 읽는 거예요. 구천동을 찾아간다. 기범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임씨를 만나 사연을 듣기 전에 아마도 임씨는 그가 왜 그런 기행을 하고 궤변을 했는지 알려주겠죠. 일규의 장례식 뭐야? 동일시 대상이 부재했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처를 받을 거고요. 합리화를 하거나 관심을 다른 데 돌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기행과 궤변도 할 거라고요. 그 다음 네가 일규를 어떻게 하냐? 니깎게 뭘 한다고 감히 일규를 입에 올려? 기행과 궤변이라고 할 수 있나? 네. 미친듯이 웃기 시작했다. 라는 내용 때문에 얘는 역시나 기행과 궤변을 하는구나. 그리고 쭉 보다가 사랑한 건 자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어떤 동일시를 시도했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너는 그놈이 아깝다고 했지만 나는 그놈이 죽어 세상 살맛이 없어졌다. 나는 살기가 울적할 때마다 허공에서 그놈의 쌍판을 쏟았다.
나는 그놈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 심리적 위안 혹은 성취감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냥 긍정적인 건 다 갖다 붙여도 되니까. 그러나 그놈 역시 사정은 나하고 똑같았다. 나를 발길로 걷어찼지만 외면. 얼마나 보기 내용들을 준비한 채 기다리는지 알겠죠. 바로바로 대응을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뭐야? 걷어찬 이후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합리화예요. 실제로 사랑했다? 알 수 없어요. 합리화입니다. 그 다음 중략 듣네요. 중략 이후에 원래 그 사람은 도회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왜 그때 도시를 버리고 깊은 산골을 사는지 모르겠군. 처음엔 저도 많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뭐야? 중략 이후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임씨를 만나 사연을 듣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네요. 앞부분의 줄거리에 어떤 기준을 준 게 여기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얘는 임씨고 기범에 대한 이야기구나. 쭉 보면 돼요. 이리로 쫙 해가지고 산골을 사왔다는 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 선택인 듯? 이렇게만 하고 형광펜은 안 쳐져 있잖아요. 왜? 포기 내용 그대로 대응하면 그냥 그런갑다 하면 되니까.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여기에 형광펜이 칠해지기 시작했죠? 왜? 묘한 철학 그 자체의 내용은 보기에서 말해준 적이 없어요. 봤더니 뭐래요? 묘한 철학의 내용은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 철저히 썩다 보면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자구책을 쓰게 된다. 즉 사람은 무조건 아예 그냥 포기하진 않으니까 철저히 썩다 보면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어떤 행동을 그때서야 하게 된다. 이게 바로 묘한 철학의 내용이죠. 그러다가 나가 기범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길래 이 정도로 파악을 해봤어요. 결국 쭉 읽고 묘한 철학은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나는 기범을 이해하게 됐구나. 이 정도로 끊어가면 판단할 수 있게만 보면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는 또 일규가 죽었다 이런 내용으로 확인하면 되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일규를 했네. 왜 미련한 놈이라고 했지? 새로운 내용 나오는 건 이 정도. 미련한 놈이 죽어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 미련하게 살 밖에 없노라고 하셨습니다. 동일시를 하니까 그런가 봐요.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우습게 들리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미련한 삶은 착한 일, 즉 일규 자체는 착한 사람이었네요. 확인해야 돼요. 왜? 복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 그분은 거의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제가 생명을 구한 것도 순전히 그분의 덕입니다. 착한 일을 했구나. 보기엔 없는 내용인가 또 체크했죠. 그 다음 A에 나와 있는 모든 건 보기에 없어요. 그래서 다 체크할 필요가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 정도로 파악을 해놓으면 나중에 A라고 물어보든 아니면 내가 결국 이 기범에 대해 마지막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를 물어보면 여기 와서 다시 확인하면 되는 그 정도의 어떤 내용 파악은 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다 읽었다. 이 정도죠. 형광펜 칠해진 부분만 따로따로 파악하면서 나머지는 뭐다? 보기와의 대응만 확인하면 됐던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물론 형광펜이 좀 많긴 해서 어려운 지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7번 쉬운 문제였습니다. 왜? 시점으로 답이 나오더라. 1인칭 관찰자 시점 그거 기준으로 답 찾아보세요. 8번 내용 일치긴 한데 인물의 성격은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게 답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 정도의 구성이었을 거예요. 답은 4번이었는데 봐봐요. 기범은 약속을 하는 인물인가요? 아니면 예상을 깨버리는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인가요? 예상을 깨버리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맞죠? 4번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내용 일치로 먼저 답일 것 같아 하고 인물의 성격 가지고 확신 갖는 그런 구성이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넘어가 볼게요. 9번 적절한 거니까 A와 B에 대한 먼저 생각을 한 후에 결국 지문 잘 읽으면 풀려요. 지문을 잘 읽으면 이런 거 할 수 있죠. 저는 오해하지 않는다. 나라는 사람이 기범에 대해 오해를 하다가 저로 표현된 어떤 임시의 이야기를 듣고 오해가 풀리는 점차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잘 읽으면 풀린다. 이거죠? 10번 답진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정답인 이유 보기 문제의 특징이 이거라고 했었죠. 보기만 가지고 답이 딱 나온다기보단 보기를 가지고 지문에서 대응을 확인한다. 그 대응 확인한 것과 이제 선택지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답은 5번이었는데 왜 5번인가 이거죠. 기범의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그럴 수 있죠.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 동일시를 통해 긍정적인 무언가를 얻은 부분은 이게 다였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 어디 있는지 아나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형광펜이 쳐져 있죠? 즉 보기와 대응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나요? 보기에서 말한 성취감이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하죠. 딱 말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이라는 건 보기에서 말한 적이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 동일시하려는 대상의 부재 이후
나타난 무언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과 어울릴 수 없었다. 뭐 이런 내용까지 같이 보면 답이 여러모로 5번이 되는 그런 순간이겠죠. 보기가 준 구도대로 지문을 읽으세요. 대응을 확인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그 대응 확인한 거 가지고 다시 보기를 읽으세요. 그 기준을 확인하면서 딱 문제를 풀면 5번이 아예 적절하지 않은 걸로 보이게 될 거예요. 얘를 보기만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지문을 읽고 지문 내에서의 대응을 확인한 채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 이제 답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구성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정도가 무사와 악사 세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소설의 마지막 지문 사막을 건너는 법입니다. 어려웠어요. 딱 봐도 뭔가 많죠? 형광펜 부분이 많다는 건 보기에서 알려주지 않은 우리가 따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꽤나 많았다는 뜻입니다. 보기의 내용도 되게 할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신경 쓰지 마시고 하세요. 할 걸 다 하는 거예요. 충실하게 하면 투자한 시간만큼 돌려받게 될 겁니다. 내용을 다 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요 정도죠. 각 감각에 따라 우리가 대응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 나오는 것들 다 손으로 정리하시고요. 청각, 후각, 시각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가 여기에 있는 어떤 중심 인물은 어떤 상태래요? 되게 체념, 되게 약간 느낌적으로 좀 무기력, 좀 부정적인 상태에 빠져 있을 텐데 그 부정적인 상태는 끝까지 간대요? 아니죠. 결국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면서 무언가 태도 변화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태도 변화의 계기가 뭐죠? 이거죠. 체념 흔드는 사건을 주시로 인한 번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번민 자체가 긍정이다. 번민은 엄청 고통받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긍정으로 기능한대요. 왜?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게 되는 즉 사막 같은 현실이지만 발을 내딛는 무언가 극복 그 순간에 어떤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은 행동으로 제시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보기의 모든 내용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지문 읽으러 가시면 됩니다. 얼마나 보기랑 대응을 확인하려고 곤두서 있는 채로 읽는지 보세요. 그냥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려고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이런 거죠.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른 듯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이거 어떤 감각이었지 아까? 인식 차이는 청각인데 청각 나올라나? 소리, 청각 맞네. 이 정도의 확인? 소리가 웬일일까? 하고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근데 여기도 나오죠. 이런 전선에서 전쟁 이야기가 보기에 나오긴 했는데 이 사람 이거 전쟁 중인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 여기에 형광펜을 쳐놨어요. 확인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문을 읽고 봐야 되잖아요. 이런 전선에서란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였다.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였다. 에이씨, 전쟁 끝났네. 전쟁 아니었네요. 그런데 두부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인식 차이 때문에 그런가? 더 볼게요. 나의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쩌면 패덕스럽기까지 했다. 인식 차이 맞네요. 남이도 학교 공부도 또 나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밤을 앗아갔던 아틀리에도 예외일 수 없었다. 그러다가 너무 짜증스러웠다. 대응 확인. 원인은 체념 때문일 거고요. 체념의 원인은 또 무엇인가? 전쟁을 체험해서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내용 나오던데요? 가끔 나는 내 안의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 보았다. 소통을 시도하는 건 보기에서 말해준 적이 없는데 소통을 시도했대요. 근데 아마 우린 결과는 알고 있죠. 실패할걸요. 왜? 이 사람의 태도의 변화는 뭐를 통해 나타난다. 내면의 체념을 뒤흔드는 사건을 주시함으로써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괜찮아지진 않을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휴, 다행이죠.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의 일이. 이런 내용 본 적이 없는데 실내엔 담배 연기가 꽉 차 있었고 선정적인 허스키로 어떤 여자가 느린 곡조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어쩌다가 내가 남이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생각이 난다. 다방에서의 일. 요 일인가 본데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얘기는 긴장에 대한 얘기일 거고요. 그러므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겠죠.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구나. 시작돼요.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모르거든요. 그래서 쭉 집중하며 읽는 거예요. 집중하다가 보기와의 대응이 확인되는 순간
집중을 풀어도 괜찮아요. 딱 여기가 아마 확인되는 순간이겠죠. 미세한 것들까지도 죄다 눈에 잡히는 듯 했어. 시각인데? 시각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거예요.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표현한다. 이런 내용이 보기에 있었거든요. 그거구나. 그 다음에 바뀌지 않으면 대충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엔 갑자기 물음표가 찍힐 만한 새로운 내용이 나오던데요. 뭐였는데? 한병장과의 비교. 한병장은 못 느낀대요. 근데 그렇지. 생동감 없이는 신기할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하면 나는 혼자서 방긋 웃었다.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새로 파악한 내용입니다. 극대화된 감각은 혼자만의 것이고요.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전쟁 체험하면서 느끼는 그 체념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 봐요, 아직은. 그 다음 한병장이랑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뭐야, 이게 뭔 내용이야? 보기에서 본 적 없는 내용들을 쭉 말하죠. 이어지는 게 하나 있다면 이거? 적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아, 감각이 극대화된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다가 색깔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내용이더라고요.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났다. 약간 위기예요. 드디어 이제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는구만.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지. 이러고 끝나요. 뭐야? 중략돼버리네? 위기여서 전쟁을 체험해서 어떤 체념하게 된 원인이 자세하게 나오나? 했는데 안 나옵니다. 기억 포인트가 될 거예요. 갑자기 중략됐다는 게. 그러다가 쭉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중략 이후에. 중략 나오면 무조건 처음 글을 읽듯이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쭉 보고 있었는데 읽다 보니까 체념을 뒤흔드는 사건 주시가 바로 노인이라는 사람과 관련돼서 나타나겠네요. 이거잖아요. 그 다음엔 집중할 게 없어요. 왜? 이것 때문에 나는 태도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 태도 변화가 확인된 것뿐이에요. 사막 같은 현실로 이제 발을 내딛게 되겠죠? 뛰쳐나왔다는 행동을 통해 그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끝. 다 읽었네요. 돌아볼까요, 과정을? 중간에는 전쟁 중인 거야? 봤더니 그냥 똑같은 내용 반복이니까 다시 한번 집중을 풀었고요. 그런 다음에 소통을 시도하기도 했구나. 그 정도의 내용 기억해야겠다. 그러다가 뭔 생각이 난다고 했는데 회상은 뭐였죠? 누군가에게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 전쟁 이야기의 내용은 모르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보기에서 말한 그 내용으로 다시 한번 대응되게 되었고 집중을 풀었죠. 그런 다음에 아무리 봐도 보기에서 말한 적 없는 한병장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극대화된 감각을 통한 체험이 긍정적인 것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위기를 겪어가지고 드디어 부정적인 거 나오나 보다. 안 나와요. 그리고 중략 이후에 체념을 뒤흔드는 사건이 나온다 라는 걸 확인하면서 그냥 끝내면 지문 읽기를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보기가 다 준 거였잖아요. 대응 확인했더니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읽어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읽고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11번 개념어 지식 있으면 A, B에서 구어체 활용한 거 맞아? 맞지? 그리고 지문을 다 읽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2번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거고요. 12번 내용일치. 내용일치는 뭐가 중요했다? 태도가. 다 돌아가서 100% 확인하겠다라는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물론 1번이 답인 걸 고를 때 돌아가서 확인해야 되는 게 엄청나게 필요하다라고는 못 말하겠어요. 단 2, 3, 4, 5를 다 지우려면 다 돌아가서 100%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긴 했죠. 13번 A, B. 일단 1번을 읽고 나면 우리가 보기와의 대응 속에서 확인했던 그 내용과 뉘앙스가 안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번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나는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B를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한다. 1번의 뉘앙스는 이거네요. 노인이 바뀌었네. 아예 맨날 하던 거 이제 그만하겠지? 그만할 것 같아. 라는 예감을 했다. 근데요, 이 노인이 하는 행동은 내 안에 있는 이 체념과 권태,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부숴주는 그런 행동인 거잖아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그걸 계속한다면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1번 의심한 다음에 이제 내용 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노인의 모습은 변화했는가? 아니요. 노인은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았어요. 좀 더 지쳐 보인다고 했었는데 지쳐 보이긴 하나 끈질긴 힘이 솟아나온다 이랬어요. 힘은 계속 있었는데 변화한 게 없고요. 예감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예감하는 순간, 즉
B에 대해서 노인의 행동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엔 노인의 변화된 모습이든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든 노인을 관찰하기 전인 거죠. 여러 가지로 1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어쨌든 1번을 전체적인 어떤 이 부분의 역할, 보기에서 파악한 그 내용과의 대응을 통해 파악한 그 역할이 1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랑 안 맞는다. 그걸 통해 의심을 해보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답이 1번인 걸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다. 라는 걸 한번 볼 수 있겠죠. 그 정도였고요. 14번. 그냥 보면 그럴듯하거든요. 선택지 자체는 그럴듯하게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방향 감각을 잃은 나방이 떼들이 차창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하는 건 뭐였죠? 보기에 어떤 내용과 대응? 시각으로 인한 감각 극대화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걸 가지고 지문을 읽은 결과 이건 나라는 사람이 얘를 어떻게 처리했죠? 긍정적인 무언가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체념적인 현실인식을 갖게 되는 것 이건 나와 있었나요? 스킵돼 있었나요? 스킵돼 있었죠. 4번 첫 번째 대응이 안 맞는다. 두 번째 심지어 그 대응은 지문을 읽었더니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더라. 근데 뒤에는 부정이라고 하더라. 그다음 세 번째 대응을 확인하려고 지문을 읽었더니 전쟁의 실상을 깨닫는 그 과정은 스킵되어 있더라. 여러 가지로 4번은 와장창 틀려버린 선택지로 보일 거예요. 보기만 가지고 이걸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보기를 가지고 그걸 대응시키며 지문을 읽은 사람만이 이제 와장창 틀린 선택지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성인 거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답은 4번이었다. 이 정도로 현대소설 마무리해볼 수 있겠네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고요. 보기에서 내용을 정확히 다 확인한 다음에 그것과 대응을 확인하면서 읽는 것. 그리고 보기에 대응과 맞지 않네? 보기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인걸? 그런 것들은 따로 파악하면서 지문을 읽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걸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대략적인 줄거리 그리고 장면이 나눠지는 걸 파악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목적이 되어서 결국 내용일치 문제는 다 돌아가서 풀었어야 됐다는 거. 요 정도의 내용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소설은 여기까지고요. 고전소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고전소설. 현대소설에 비해 더 쉬워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무작정 쉽다고 말하진 않을게요. 근데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나름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현대소설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 너무 고도로 발달했고요. 너무 다양해요, 작품들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고전소설은요, 발달하지 못했고요. 즉, 어떻게 보면 좀 허접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두 번째, 다양하지 않습니다. 꽤나 관습적이죠. 이 작품이랑 이 작품이 비슷한데? 예, 비슷한 게 좀 반복됩니다. 고전소설의 어떤 나름의 허접함과 반복되는 무언가를 알 수 있다면 꽤나 쉬워질 만한 여지가 있겠죠? 고전소설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를 제거하면 쉬워질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 이따 뭘로 준비해놨냐면 이거죠. 같은 인물을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걸 공부해서 해결한다면 쉬워질 거잖아요. 이게 어려움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거 빼면 나머지는 조금 쉽게 이루어져 있을 테니까.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소를 제거합시다. 그러면 고전소설은 나름 쉬운 무언가가 될 거예요. 볼까요? 고전소설의 특징. 약간의 허접함이라는 걸 조금 중심에 두고 내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전지적 작가 시점이 대부분이다. 왜? 가장 쉬운 시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반 친구들에게 전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되게 재밌게 잘 전달하고 싶어. 내 의도 그대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의 작가의 입장에서 모든 걸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만약 이야기를 지어낸 다음에 그걸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전달해라. 단 원래 계획했던 그 주제는 다 전달해야 돼? 이러면 빡세단 말이죠. 그 빡센 걸 안 해요.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 알고 가시면 괜찮죠. 요거. 두 번째. 시간을 막 뒤틀고 시간의 역전 막 못해요. 그냥 시간은 쭉 흐를 거예요. 물론 현실 꿈 현실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냥 순행적 구성이라고 말하진 않긴 하겠죠. 근데 시간의 흐름 그 자체는 계속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그런 구성 안에 있을 거예요. 이것도 허접함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어려워서 못해요. 그 다음 비현실적인 요소. 소설은요 원래 흥미를 위해 쓰는 거긴 한데 옛날엔 그 정도가 좀 더 심했죠. 얼마나 흥행되는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작품들이 많이 창작이 됐기 때문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 현실엔 없는 걸 글로 쓴다.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될 거예요. 현대소설은요.
그런 걸 안 하고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소설들에 대한 개발이 이미 끝난 거고 많은 고민들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된 거죠. 옛날엔 많았다고요. 흥미를 위해서. 그 다음 요거 우연적 사건 전개. 이게 뭐냐면 큰 사건 A, B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우연적인 사건 전개는 왜 A 다음에 B가 일어났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그냥. 근데 우연적 사건 전개 반대인 필연적 사건 전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다음에 A, B, C, D, 그 다음 B. 큰 A는 작은 A를 일으켰고 A는 B를, B는 C를, C는 D를 그러다가 D가 B를 유발시킨 거야. 이런 게 이제 중간 사건의 개수가 많아지는 걸 우린 필연적인 사건 전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하려고 해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어렵죠. 우리도 못하겠죠. 고전소설 작가들도 못한 거예요. 우연적 사건 전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아닌 작품도 있지만 아닌 작품이 있다면 그건 그 작품의 엄청난 특징이 될 정도. 고전소설은 일반적으로 우연적인 사건 전개가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다. 그 다음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건 그냥 일반적인 특징이죠. 금오신화라는 거에 수록된 작품들은 비극적인 결말이 나타나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긴 하다. 그 다음 서술자에 의한 직접 제시, 심리든 성격이든 다 직접 설명해주는 작가 입장에서 그냥 설명해주는 거예요.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많이 나타나는 그 이유랑 비슷하죠. 그 다음 서술자의 개입이 많은 편이긴 하다. 서술자가 원래 자신의 어떤 정체를 좀 숨기고 내용 전달만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하는데 못 숨기는 거죠. 근데 이건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직접 찾고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긴 하다. 이 정도의 내용이죠.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알아야 되는 건 이게 다예요. 그 다음 추가로 안다면 고전소설에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 해당하는 소설들은 보통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관습적인 특징들을 공유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다 읽진 않을게요. 이 자료 가지고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고전소설의 어떤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모든 내용 다 달아놨어요. 이 내용 가지고 공부해서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고전소설의 주의사항 많이들 얘기하죠. 고전소설은 같은 인물을 다르게 부르는 그런 이상한 호칭들을 사용해서 어렵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좀 냉정한 이야기지만 어려운 걸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일부러 조심하는 거죠. 조심하고 주의하면 돼요. 근데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은 채 이렇게 말하죠. 그것 때문에 어렵다. 아마 외부적인 누군가가 해결책을 주는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일단 조심하세요. 인물 나오면 체크하면서 둘 간의 관계는 어떻지? 같은 인물인가 다른 인물인가? 체크하려고 하세요. 그것만 하면 쉬워질 거니까. 근데 그 과정에 약간의 걸림돌로서 어휘를 잘 모르겠어서 못하겠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다른 노력으로 해결이 필요하긴 하죠. 이 중에 모르겠는 건 다 체크하고 다 외우세요. 몰라도 되는 걸 넣어놓은 건 없으니까. 다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어휘까지 공부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고전소설이 더 어려워 라는 이야기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죠. 요 정도 하면 고전소설에서 알려드려야 된다 싶은 것들을 일단 다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좀 풀고 오시죠. 문제 다 푸시고요. 역시나 올해 9월, 6월 수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까 처음에 뭐를 기억하려고 했는지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 푸시고요. 문제 다 푼 다음에 또 함께 풀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제 풀고 오세요. 시작! 구독, 좋아요. 배비장전부터 같이 볼까요? 보기에서 거의 다 알려주죠? 배비장은 창피를 당한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러다 정착을 한다. 현감이 되고 칭송받는다. 왜? 이 뒤에 뉘앙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배비장이 진심으로 막 갑자기 사람들을 존중하는 건 착한 사람이라서? 아니요. 창피당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주도민들을 존중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경험이 계기가 돼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변화는 시작되었다. 이 정도잖아요. 갑자기 엄청 착한 사람이 되는 노력을 했다거나 착한 사람이 됐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게 계기가 되긴 했어. 이 정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다 파악했다면 질문 읽으러 가는 거죠. 형광펜 칠해놓고 파란색으로 쓴 게 있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엄청나게 어렵거나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큰 틀은 그냥 보기에서 준 거 그대로입니다.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죠. 내용 보면 제주도에 간 배비장은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창피를 당한 배비장. 뭐야? 창피 다 당했네? 이제 돌아가려는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쭉 가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상황. 아직 버리지 못했구나. 대응 확인하세요. 근데 보기에서 못 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게시판때 혼나던데요. 인식 변화는 시작되었고요. 정신 못 차린 부분도 있길래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근데 엄청 중요하진 않죠. 나머지 이제 보기와의 대응을 쭉 확인하는 느낌. 그 다음 갑자기 왜 왔냐고 물어봐요. 그냥 거짓말을 합니다. 창피해서 가는 거면서 실패했네. 어차피 정착은 해야 되니까 실패하긴 할 거지만 실패할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갑자기 실패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뒤에 내용 한 번 더 있는데 한 번 더 반복되는 거구나. 중간 정도의 태도를 보인다는 내용은 본 적 없는데 실제로 그렇길래 한번 체크해놨고요. 그러다가 성찰하고 인식 변화가 있는 부분이 여기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끝. 결국 못했다. 정착해야 되니까 당연히 못하긴 해야겠죠? 그래서 그냥 초록색 글씨로 끝내놨습니다. 다 읽었네요. 이거 하려고 본 거예요 그냥. 1번 내용일지로 보세요. 2번 또 나오긴 어렵습니다. 이 유형이. 좀 허접하죠. 넘어갈게요. 3번 적절한 걸로 푸는데 내용일치가 필요하다면 다 돌아가서 확인하는 게 중요했다. 이 정도의 태도를 말할 수 있고요. 4번 보기의 방향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고요. 확인을 하고 보면 위치가 아예 어긋나 버렸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봐봐요.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들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어떻게 존중할 수 있지? 그런 고민을 한 게 아니라 고민하고 성찰한다면 이거잖아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게 보기에서 말한 고민과 성찰의 내용이었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죠. 위치가 아예 어긋나 버렸는지 확인하면 좋으니까. 실패한 부분에 대한 얘기였네. 에이, 의심하는 게 중요했고 의심한 다음에 확인만 가볍게 하면 답이 4번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죠. 여기까지가 대비장전 내용이었네요. 재봉감별곡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그런 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보기가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다 파란 글씨죠? 그냥 내용 다 읽어야 돼요. 내용 읽기가 쉽진 않았을 겁니다. 보기에서 준 걸 바탕으로 읽겠다라는 게 연습되어 있는 사람은 되게 어려웠던 지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서 첫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고 또 뭐에 기댔냐면 고전소설의 어떤 관습적인 특징 그런 거에 기댔죠. 애정소설이니까 어떨 거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을 거고요. 이별 후에 다시 만나게 되겠죠. 결국. 행복한 결말일 확률이 높고요. 정혼했다. 근데 이별했다. 이 내용이니까 확인하면 되고요. 또 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부를 수도 있으니까 채봉은 송이구나 라는 거 확인하면서 쭉 가면 됩니다. 뭐에 집중하면서 갔냐면 쭉 보다가 이방이 됐네. 근데 만나지 못했네. 만났냐 못 만났냐 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알게 됐네. 못 만났네. 대감을 장애 요소로 생각하네. 오래 못 만났네. 그러다가 달한테 하소연하네? 그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냥 이별했고 노력은 하지만 못 만난다. 그걸 글로 썼네? 꿈에서 만났네? 이런 더 그리울 텐데? 그리움 심화됐네? 그 다음 감사가 알게 됐네? 그 대략적인 줄거리만 파악하세요. 그런 다음에 돌아가야 된다면 그 부분 돌아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내용일치로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적절한 거니까 먼저 요 정도는 안 다음에 답을 골라라.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 문제 푸는 거죠. 8번 문제는요. 제가 생각할 땐 최근 기출 소설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근데 남들은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냥 푸는 것 같아. 얘는요 내용일치기도 했는데 이게 필요했어요. 마치 비문학 보기 문제처럼 뭐 그 정도의 고차원적인 건 아니지만 사고력이 좀 필요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 사이라는 게 공사 들어온 것을 보면 즉 공사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 과정을 요약했다. 이걸 이제 사고력을 통해 가려내야죠. 그런 다음에 도기까지의 과정 요약죠. 그걸 요약한 게 아닌데? 하고 3번을 찍는. 이거밖에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기가 도움을 주길 해. 아니면 아예 뭐 주제나 큰 틀에서 벗어난 거길 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요 사이가 뭘 요약하는지를 읽어낸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거라서 사고력적인 측면 밖에 없었다. 얘기할 수 있고요. 8번 문제 같은 게 반복돼도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세요 라고 할 말도 없어요. 또 나온 적은 없으니까 이 정도로 확인하면 되겠고 보기가 도움을 전혀 안 주고 문제 풀 때도 별로 큰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런 세트가 나오면 그냥 생으로 읽어낼 수 있게 준비도 해야지. 그냥 요 정도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말할 수 있겠습니다. 채봉 감별곡이었네요. 마지막 최고 운전입니다. 보기에서 많은 걸 주죠. 영웅소설이고요. 그 다음 문제 해결을 처음에 하나 봐요. 그 다음에 초월적 존재가 도움을 주는데 그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신이한 능력을 발휘해서 개인의 문제와 국가 과제를 해결한다고 하네요. 내용 대응을 확인하면서 읽으려고 가봤어요. 고전소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얘도 나름 주의해야 되는 게 있죠. 일단 첫 번째, 최치원 언제 나옴? 안 나와요. 아이와 장사 정도만 나오고. 근데 아이, 장사가 똑같은 사람인 건 읽어낼 수 있으니까 일부러 조심하는 거예요. 아이는 장사다 이러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 해결인가? 파경로 뭔데 이거 최치원이야? 아직 몰라요. 그러다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죠. 천상의 선관들이 왔다. 초월적 존재들이 도와주네요. 얜 최치원이고 파경로는 곧 장사이며 장사는 아이며 이것들은 다 최치원으로 밝혀졌다. 이 정도면 끝나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는 초월적 존재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누가 도와주지 않는데 자신의 능력인가? 잘 모르겠다. 소저, 아가씨다.
앞에 어휘에 준 적이 있고. 그러다가 뭔가 아가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문제 해결을 하는 건가? 마음 표현은 했네? 그러다가 국가의 과제가 등장했다. 파란색, 보기에서 말한 적 없는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석함과 관련해서 그런 거구나. 소저가 믿고 갑자기 추천을 해버리네? 승상은 불신을 해버리네? 거듭된 믿음을 주네? 그래가지고 구슬리네. 누구를? 파경노를. 거절을 하네? 겁박을 하자고 하네? 받아들이네? 이러고 끝나네? 해결한다더니 해결 아직 안 하잖아. 예. 근데 국가의 과제인 건 기본이니까 보기의 내용과 서로 대응시키려고 전 이것까지 해놨어요. 개인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런 건가? 첫 번째 가능성은 겁박을 하려고 하니까 개인의 문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소저와 결혼하기 위해 그게 개인의 문제 해결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열어놓으면서 읽으면 다 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대략적으로 나뉘잖아요.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문제 푸는 거였어요. 9번 고전소설이라는 점을 생각하며 지운다면 전 한 개밖에 못 지우겠네요. 얘 지울게요. 시간의 역전. 에이. 나머지는 뭐 확인하는 거였는데 인물의 희화화? 이건 풍자소설에서 하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지울 수 있으면 좋고, 2번은 확인을 해야 돼요. 못 찾으면 2번 고르면 안 되죠. 그리고 과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대화만 나오면 되겠네?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내용이었고 넘어가면 되겠죠. 꿈과 현실의 교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10번 완전 내용일치 풀어보시고요. 11번 보기 가지고 푸는 문제였어요. 얘는 의외로 보기만으로도 풀립니다. 보기에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직접 이라는 건 뭐와의 vs 구도죠? 초월적 존재에 도움이 있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 스스로죠. 근데 선택지에선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보상을 추구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한다. 보기에서 말한 그 구도랑 맞지가 않네요. 답은 5번이었다. 요 정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그냥 완전 보기로 나오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요 정도 확인하면 되겠고, 다시 강조한다면 지문을 잘 읽어야 돼요. 뭘로 읽는가? 보기로. 보기랑 대응되는 내용은 대응되는 걸 이제 처리하면서 쭉 가주시는 거고요. 결국 보기에서 말하지 않았거나 처음 보는 내용이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처리를 하면서 모아가는 정도. 그리고 나중에 결국 돌아갈 걸 염두에 두고 비문학과 다르게 돌아가기 쉬우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아마 문제 풀기가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소설 개념에 대한 공부도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끝내주셔야 하니까 그걸 끝낸다면 형식적인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문제가 나와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문 여기까지 해보고요. 3강으로 돌아올게요. 안녕.